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 지음, 이지연 옮김,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 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요,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며 또 불안정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에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요,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돈의 심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20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투자 결과는 달랐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멋있게 대담했다. 바보같이 무모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노력과 재주이며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어떤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는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둘,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셋,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넷,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대 자본주의는요,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요,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고요,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요,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 생존이라는 사고방식이 그토록 중요한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복리의 수학적 원리가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발하려면요,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합니다. 복리는 마치 참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데요. 1년 키워서는 별로 자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50년이면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요,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빚이 10만 달러 늘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인데요.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서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합니다. 자동차나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는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인데요. 구매하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입니다. 차지 않은 시계, 포기한 옷이며 1등석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불안,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가수 리안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 할 때 그 실제 의미는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투자자 빌 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라고요.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요. 바로 부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몰라서 돈과 관련해 형편없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소비 부자는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요, 소비 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요, 매달 할부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 부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습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입니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택권입니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비 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쉬운 반면에 자산 부자의 롤모델은요,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산 부자이면서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조차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사고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내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축 현황,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현재 어떤 집에 사는지는 볼 수 있지만요. 그들이 만약 무리했을 때 어떤 집을 살 수 있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요. 사람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요. 자산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유와 유연성을 원합니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은 금융 자산입니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흉내 내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의 속성은요, 그들을 따라 하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벽부로 일하며 세상에 800만 달러를 남긴 로널드 리드는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의 금융 롤모델이 됐습니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의 롤모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부는요,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에게조차 동전 하나하나까지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요,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 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는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요,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요, 사람들은 새 부류로 갈립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입니다. 결과는 불확실성 위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요,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합니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요,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욕망을 줄이면요, 돈도 덜 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요, 욕망도 줄어듭니다.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축의 또 하나 좋은 점은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유형적인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무형적인 것들은요,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의 뻔한 목표가 되는 유형적인 것들보다요, 돈이 주는 무형적인 혜택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도움이 됩니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요,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저축하는 그 한 푼 한 푼은요,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의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요,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입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다면요,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입니다. 저축이 있다면요,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돈에 대한 보편적인 진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습니다. 세상은 크고 복잡합니다. 행운과 리스크는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요.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입니다. 2.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야 합니다. 저축이란 자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요.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요,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3.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최고의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기준은요, 모든 금융 의사 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입니다. 4.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요, 큰 실수를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요,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습니다. 5.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야 합니다.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히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요, 편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합니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습니다. 6.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야 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요,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입니다. 7.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는 것이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요,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요,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입니다. 8. 저축해야 합니다. 그냥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시 의료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요, 최악의 순간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9.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것 중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에도 비용이 드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수수료로 보아야지 벌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0.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내는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줍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요,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요,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요,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입니다. 11.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뀝니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자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12. 리스크를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요, 형편없습니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은요,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파산해 버리면요,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13.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요, 계획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14.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릅니다. 혼란을 존중해야 합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의 진짜 가치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일부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돈의 심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셔서 꼭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